네빌링.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테크닉. 리그파 지음. 지은이 리그파는 네빌 고다드 강의에 빠져 33개의 계단 출판사를 만들고 그의 강의를 번역 출간하고 있다. 번역한 저서로는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네빌 고다드의 부활,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라, 네빌 고다드 라디오 강의, 모줌다 왕국의 비밀, 웨이 아웃 등이 있다. 이 책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 잠재의식을 다룬 책입니다. 1900년 초중반 잠재의식과 그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강의했던 네빌 고다드의 책과 강의를 토대로 쓰였습니다. 리그파. 내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나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는 것뿐이다. 네빌 고다드. 잠재의식과 상상의 법칙. 잠재의식과 상상. 아이가 차에 깔리게 되자 아이의 엄마는 초인적인 힘으로 자동차를 들어 올립니다. 전쟁터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한 한 작은 체구의 병사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무기들과 군수품을 산 꼭대기까지 옮깁니다. 최면에 걸린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동전을 구부립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기에 초자연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면으로 다루기를 피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이 자연 안에서 초자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법칙 아래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과연 어떤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었을까요? 잠재의식이라는 미지의 분야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간단히 말해본다면 나 자신을 잊게 됐을 때 잠재의식을 막고 있던 한 개의 뚜껑이 열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식함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역시 자동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일정한 암시를 통해 나에 대한 인식을 잊게 될 때 위의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은 이런 초월적인 현상에만 관계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에도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기쁜 것도 혹은 우울한 것도,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도 혹은 건강한 것도,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혹은 충만한 것도, 내가 부지런한 것도 게으른 것도, 내가 의지가 강한 것도 혹은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지금 성공한 것도 혹은 실패한 것도, 이 모두가 잠재의식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이 저런 초월적인 능력과 관계한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당연히 무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말도 안 돼 라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하는 말을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잠재의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잠재의식이 저런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관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볼 겁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잘 통제하여 사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잠재의식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커다란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을 통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잠재의식을 바꿔서 현실을 바꾸는 방법, 그것을 내빌링이라 부릅니다. 허황된 이야기.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별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랬습니다. 뭐?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도대체 어떤 미신에 사로잡히면 저런 황당한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걸까?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반박하는 것도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요. 저는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도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건강을 상상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나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픈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그리 새겨 들을 만한 가치조차, 반박할 가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지금 저는 저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종교에 빠지듯 갑자기 꿈에서 어떤 존재를 만나 귀의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고 지금은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이성과 격리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전 스스로를 과학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 명제를 받아들이게 된 것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바뀐 이유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오해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교정해 줄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왜 저 명제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상상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 사고가 변화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네빌 고다드의 저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서의 내용을 주변의 사물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관련해 주의 깊게 본 관찰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얻은 몇 가지 경험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기에, 그리고 무엇을 관찰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기에,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기에 저 말도 안 되는 명제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설명하자면 긴 이야기. 제가 상상의 법칙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서 제가 예전에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부자라고 상상하면 부자가 되겠네? 세상에 그렇게 허황된 주장이 어디 있겠어? 혹은 네빌 고다드의 책을 읽고 직접 해본 사람 중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상을 했는데 왜 되지 않는 거지? 이 법칙은 가짜구나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전 이런 질문에 짧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짧은 설명이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으킨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가장 짧은 설명은 상상을 하면 현실이 됩니다. 좋은 상상을 많이 하세요. 입니다. 그런데 누가 저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좋은 상상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마 저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정말 저렇게 축약된 말로 표현하는 건 오해만 일으킵니다. 하지만 만약 저런 질문을 지닌 사람과 대화를 나눌 긴 시간이 있고 상대방 역시도 열린 마음으로 저와 이야기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전 어느 정도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 법칙을 부정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결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저의 사고가 왜 달라졌는지를, 그리고 어떤 오해를 가졌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말해본다면 상대방도 설득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법칙을 부정하는 사람 역시도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한 오해를 지니고 있을 것이고, 그런 오해를 바탕으로 상상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실수를 교정했던 과정을 이야기해보면 상대방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상의 법칙에 대해 짧은 말로 단편적인 대답을 하다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해는 단순히 오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그걸 토대로 비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설명이라면 조금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책 한 권 분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은 단편적으로 질문을 주셨던 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긴 설명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저 허황된 이야기에 설득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상상의 법칙에 대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에게는 그 가능성이 확신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설득이 된다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네빌 고다드가 제시하는 상상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사는 허황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요. 상상은 현실을 창조한다. 1993년 세계 육상 선수권이 열린 독일의 벤츠 마을, 한 여성이 마라톤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트랙이 32km쯤에 다다르자 스퍼트를 내며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승을 해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시상식 장에서는 그녀의 국적을 알리는 일본 국기가 가장 맨 위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벤츠를 타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일본의 여성 마라토너 아사리 준코가 7개월 동안 했던 이미지 트레이닝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이었지만 7개월 후 완벽한 현실이 됩니다. 살은 찌고 통닭이라는 걸 먹으면 그 뼈로 국물을 내서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한 남성은 가수가 되는 걸 꿈꿉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몸도 잃고 성대도 잃을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꿈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큰 무대에서 자신이 엔딩 무대를 장식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그 남성은 그 허황된 꿈을 잘 때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음악 들을 때에도 생각합니다. 그러던 그가 정말 72만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민 오디션 슈퍼스타 K의 우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꿨던 것처럼 그 화려한 무대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슈퍼스타 K의 우승자 서인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5종 경기 선수인 메릴린 킹은 70년 후반 사고로 척추를 다칩니다.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된 그녀가 한 일은 영사기를 틀고 그 경기를 직접 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반복된 상상 훈련 끝에 기적적으로 침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메달을 땁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상의 힘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상상과 현실이 일치하는 경험은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상상과 일치하는 현실의 경험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혹은 이웃의 경험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혹은 유명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과 현실의 관계를 약간은 의심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넘어 직접 해보기까지 합니다. 책에서 말한 것처럼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걸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들 중 다수는 실패하고 단지 소수의 경험만이 성공합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성공한 소수의 경험은 우연의 일치로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거지? 저런 허황된 이야기를 믿다니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 이 법칙을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이 어디에선가 상상이 현실이 된 다른 이의 경험이 또 귓가에 들려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귓가에 들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귀가 번쩍 뜨이면서 어쩌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라는 생각으로 가슴 한쪽이 시립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저 사람처럼 방법을 바꾸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 법칙을 슬며시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 법칙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을 보면 그곳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책을 잔뜩 쌓아놓고 읽으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걸 찾아보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간단한 내용이 아닌 그곳에서 점점 더 세분화되고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상 법칙의 역사, 상상 법칙의 왜곡의 역사. 상상의 법칙은 그 역사가 참 깊습니다. 그 기원까지 추적하기에는 제 역량이 부족하지만 확실한 건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중반까지 서양에서 이 법칙이 황금기를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을 신사상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네빌 고다드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사상이 주장하는 건 우리의 내면에 따라 외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안에서처럼 바깥에서도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경전들을 보면 위와 비슷한 문구가 약간만 외형을 달리한 채 여러 곳에서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에서처럼 바깥에서도 as within, so without. within은 때로는 abov로, without은 below로 쓰이면서 위에서처럼 아래에서도 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라는 구절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형이상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이론은 한 번 더 확장되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이 법칙이 황금기를 거치면서 널리 알려진다는 장점과 더불어 조금씩 훼손된다는 단점도 나타납니다. 이 법칙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인 사람이 그런 왜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법칙에 대해 말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좋은 상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상상을 많이 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해 들은 사람은 이 축소된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계속 축소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이 덧붙여집니다. 예를 들어 상상은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하면 어쨌든 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건
네가 일상의 노력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이야. 노력을 안 하면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덧붙입니다. 혹은 종교인이라면 그건 네 업보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곡과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과 변질은 한 개인의 오해에만 머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책으로 지필되거나 강연으로 이어져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상의 법칙으로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본래 신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차이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면이 외부로 나타난다는 중심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밀한 부분으로 넘어갈수록 기존의 신사상에서 말하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상상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네빌 고다드를 비롯한 신사상가들은 이 상상의 법칙을 과학처럼 이야기를 하는 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 많은 수는 그 안에 원리가 생략된 단순 명령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그의 저서에서 상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상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의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의식은 상상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의 물질 세계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원인과 결과의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듯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하나의 단순 명령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원리적인 것은 생략한 채 단순 명령만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 타당성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직 어떤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저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열심히 자신의 꿈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상상하라. 라고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네빌 고다드는 상상을 하기 전에 잠과 비슷한 상태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우리는 왜 잠과 비슷한 상태를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명령 정도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잠과 비슷한 상태는 그 안에 과학적인 원리를 갖고 있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고안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와 의미는 생략한 채 단순 명령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선 본인이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잠과 비슷한 상태를 강조하긴 하지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무작정 따라한 것은 본래의 의도를 왜곡시킬 여지가 많습니다. 아무튼 저도 법칙을 처음 이해할 땐 원리가 생략된 단순 명령만 기억했습니다. 눈을 감으라고 했지? 그럼 눈을 감지. 잠과 비슷한 상태에 들으라고 했지? 그럼 약간 졸리게 있지. 소망이 이루어진 걸 상상하라고 했지? 그럼 소망이 이루어진 걸 상상하지. 이런 식으로 무작정 따라했습니다. 왜 눈을 감고 왜 졸린 상태에 들어가고 왜 상상하는지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네빌 고다드의 책을 읽게 되자 그것들 각각이 뚜렷한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시한 규칙들 하나하나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지니고 있던 많은 오해들을 없앨 수 있었고 새롭게 다가온 의미와 함께 다른 의미로 방법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상상의 법칙에 대해 지니고 있는 오해들. 제가 처음 상상의 법칙에 대해 듣고 해보려 했을 때 어떤 오해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상상의 법칙을 듣게 되었을 때는 이런 식의 의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난 건강하다고 계속 생각하면 건강하게 되는 건가? 생각이란 파동이 있어서 그걸 계속 반복하면 결국 현실이 되는 건가?
반복하는 횟수는 중요한 건가?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과한 욕심은 들어주지 않아서일까? 이룰 수 있는 소망과 이룰 수 없는 소망이 따로 있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상만으로 무언가가 변화된다는 건 말이 안 돼. 상상과 함께 행동을 직접 해야만 하는 걸까? 믿음이란 것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난 믿음이 있다고 계속 생각하는데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이 법칙을 듣고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괴롭고 안 좋은 일이 더 일어나는 것 같아.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런데 저 사람은 열심히도 안 하는데 왜 상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저만 지닌 생각이 아니라 상상의 법칙을 접한 많은 분들의 공통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명확함 때문에 더더욱 이 상상의 법칙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저런 의문과 생각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질문들을 따로 살펴보기보다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무엇이고 상호 간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상상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의식이 지닌 영노력의 법칙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상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지, 잠재의식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방법은 무엇이고 믿음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설명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목적은 단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의 타당성만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빌 고다드가 제시했던 정확한 원리를 알려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작동 원리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원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 번 더 논의를 넓혀보겠습니다. 어떤 법칙이든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삶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됩니다. 이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칙을 이해하게 될 때 자유를 얻는다. 우리가 하나의 법칙을 이해하면 그 이해만큼 법칙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꿈도 꾸지 못했던 물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을 냉각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한여름에도 얼음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열을 내는 원리를 이용해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순식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운송 수단들도 발명됐습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건 모두가 법칙의 이해에서 얻게 된 유익함입니다. 그런데 법칙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소수만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법칙이 주는 자유도 소수만이 누리게 됩니다. 그 소수는 자연의 현상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시절에도 유심히 자연을 관찰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현상을 깨우친 선구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비한 눈길로 보면서 경외와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겠지만 그들 역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법칙을 더 자세하게 관찰해 이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불을 쓰지 못하던 원시 시대에 누군가가 불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뛰어난 사람이라고 혹은 호들갑스럽게 엄청난 인물로 묘사할지도 모릅니다. 전기가 발견되지 않던 시절에 전기의 원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마법사 혹은 마스터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관해서도 지금 설명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마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대중들에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1700년도의 전기의 존재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기의 존재를 대중들이 모르던 시대에 전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걸 항상 과학과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변화를 관찰할 수도 없어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심리학이라는 분야와 정신의학에서 행해지는 마음에 대한 약간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연구의 분야가 아닌 철학과 종교의 분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마음을 연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존재했고 그들이 말하길 마음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심지어는 마음 안에 모든 해답의 열쇠가 들어있다고도 말합니다. 상상의 비밀은 신비가들이 찾아 헤매는 풀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상의 힘, 최상의 지혜, 최상의 행복은 이 아득한 과거의 비밀을 풀어냈을 때 존재한다. 더글라스 포셋.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연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원시인처럼 마음과 현실의 연결고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상상을 통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상은 주어지는 대로 기쁜 상황이 주어질 때 기쁘게, 격한 상황이 주어질 때 격한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신비가 마음의 법칙을 꿰뚫고 있는 사람. 만약 이렇게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에 마음에 관한 법칙을 꿰뚫어 그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원리를 이용해 조금은 특별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성취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법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것이 아닌 남들이 모르는 법칙을 아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압둘라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1933년 11월 네빌은 돈도 직업도 심지어는 입을 만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인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을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인 에티오피아 랍비 압둘라에게 털어놓습니다. 압둘라,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압둘라가 대답합니다. 만약 자네가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너무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네빌은 분명 뉴욕의 72번가에 있는데 압둘라는 그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말합니다. 압둘라는 덧붙여 말합니다. 자네가 이 문을 통해 나갈 때 이젠 더 이상 뉴욕의 72번가 거리를 걷는 게 아니라네. 야자수와 코코넛이 줄지어 있는 거리를 걷는 중이네. 이곳은 바베이도스인 게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나에게 묻지 말게.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라고 말하진 않네. 자네는 그냥 거기에 있네. 이제 자네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걸어나가게. 압둘라는 네빌 고다드의 스승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랍비였고 터번을 둘러쓴 괴상한 모습을 한 흑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흑인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기에 네빌이 집에 가기를 원한다는 말에 저런 괴상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허풍스러운 말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압둘라는 네빌 고다드의 스승입니다.
그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마음에 관한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비한 눈으로 혹은 남들이 갖지 않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런 존경심은 인종차별이 심하던 1800년도 후반에 미국 사회에서 변호사, 금융가, 교수 등의 높은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조차 흑인이었던 압둘라에게 몰려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압둘라는 자신을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모르는 법칙을 알고 연습을 통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비가 아닌 법칙으로. 상상의 법칙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것 역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도 마치 과학의 원리를 대하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 무조건 미신처럼 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린 흔히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 법칙이 있었으면 과학자들이 벌써 밝혀냈겠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의 법칙이 발견된 건 200년의 역사밖에 안 됩니다. 지구가 태어날 때 어쩌면 지구가 태어나기 전에도 전기는 있었지만 겨우 200년 전에야 발견됐습니다. 이 시작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지구의 역사, 아니 우주의 역사에서 전기가 밝혀진 게 겨우 200년 전이라면 과학의 역사야말로 모든 것을 안다는 권위를 부여하기에는 초라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비가들은 이 원리를 하나의 법칙처럼 전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미신처럼 혹은 부적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원리나 이유와 같은 건 생략한 채 이 부적을 쓰면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듯 상상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돌고 돌면서 점점 더 많은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왜곡되었습니다. 압둘라가 네빌 고다드에게 전했던 것은 저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달래서 기도를 들어주게 해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에 알려지지 않은 작용을 이용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과학의 법칙을 받아들이듯 이 진리를 다뤄야 합니다. 부적을 건네주면서 의심하면 부정탄다는 말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안 한 채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전기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 그 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될 때에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과학적인 태도를 지니고 이 법칙 역시도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이 책을 씁니다. 네빌 고다드는 1930년대에 피상적으로 알려진 상상의 법칙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전 네빌 고다드가 그 당시 강연한 내용에 끌려 4년 전에 33개의 계단이라는 출판사를 차리고 네빌 고다드를 비롯한 형이상학자들의 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책을 만난 후부터 그의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의 책에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해했던 것보다는 시야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제 오만일 수도 있지만 지금 느끼기에는 과거에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 자신은 시야가 넓어졌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했던 많은 오해들을 찾아내게 되었고 사용하던 방법들도 조금씩 잘못된 점을 개선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상상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사용하는 데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상상의 법칙에 대한 오해를 갖고 돌아서기도 하고 아니면 오해를 통한 잘못된 방식으로 이 법칙을 사용하다가 어라? 거짓말이었네?
라는 말을 하며 돌아서기도 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 작가가 아니고 그렇게 달변도 아니라서 제 생각을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네빌 고다드의 책을 직접 읽게 됐을 때 해결될 수 있으니 저는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조금은 편하게 평소 블로그에 글을 올리듯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상상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잠재의식입니다. 그래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해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